안녕하세요. 네, 소사TV의 소사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선생님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는 스승의 날에 너무 자연스럽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가슴에 혹은 꽃다발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청탁금지법 혹은 다른 말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이제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스승의 날 풍경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옹을 한다거나 카네이션 이런 거 없이 축하에 포옹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아니라 교육청의 장학사님이 일선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트 표시라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카네이션 말고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마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을 줄 수 없을까요? 혹은 우리 학생들이 좀 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 선물이 혹시 농산물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그리고 또 경조사비도 5만원, 여기서 또 화환까지 포함시키면 1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이 금액 범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총액 5만원 정도의 선생님의 선물 해주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뒤에 또 본격적으로 제가 법을 해석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 간에는 뭐가 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뭔가 지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업무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네이션은 어떨까요? 카네이션.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상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가능하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청탁금지법의 주관 부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 자료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모든 학생이 제각각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아니라 학생 대표가 선생님에게 이 카네이션 하나 정도 달아주는 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라는 게 나올 텐데요. 예외가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나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할 땐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네이션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서 봤던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5만원 선물을 줄 수 없어요 라는 건 예외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렇게 학생 대표가 줄 수 있어요 라는 건 예외 8호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예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대표가 하나 정도 이게 주는 것은 예외 8호 내용 중에 사회상규라는 게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회상규 중에서 이 법률의 취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미풍양속으로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지 사례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이제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본 다음에 다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의 금품의 예외가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8가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다는 못 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2호와 8호를 볼 텐데요. 여러분, 예외 2호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뭡니까? 음식물 3만원, 그리고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 5만원. 물론 농산물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3, 5, 5 가로치고 10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요 내용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외 8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 8호는 다른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법령에서 이거 괜찮아요 라고 했다거나, 혹은 그동안의 사회 상규 중에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미풍양속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허용 가능한 범주라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외 2호 내지는 예외 8호, 이렇게 예외에 속하는 것들은 허용 가능한 금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 2호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만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아까 근데 사례를 해설할 때는 학생들이 돈 모아서 5만원짜리 선물 그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바로 목적의 일치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3, 5, 5 이 숫자는 뭐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 부주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 내용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현직 변호사도 이 내용을 몰랐다가 실제로 과태료 받게 되는 그런 뼈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판례 중에 그런 판례가 또 있어요. 어쨌든, 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원활한 직무 수행,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지? 헷갈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만큼 원활한 직무 수행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만큼이야. 사람의 이 시각에 따라 내지는 하는 업무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는 게 뭔가 좀 주관적으로 뭔가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서, 판례를 보면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실제 있었던 판례인데요. 어떤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민원 담당자께서요, 해당 민원 업무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민원인에게 꿀을 선물 받았어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 최종 민원 회신 결과를 통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중간에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그 5만원 가액 범위라 하더라도,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무죄일까요? 아니면 유죄?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아마 공직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무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건데 뭔 크게 문제가 있나. 업무 중간에 그 업무에 영향도 안 미치는 건데. 그래서 무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자, 이게 빨갛게 된 글씨가 우리 판사님의 판결문 내용 일부입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업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뭐다?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 회신 결과가 다 통보됐는데도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라는 건요, 그 업무가 종료된다고 해서 관계마저 끊어지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는 안 봐. 혹은 그 업무로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러지 않죠. 그 이후에 또 질문도 받고요. 또 뭔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수정에 대해서도 뭔가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비슷한 업무로 다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직무 관련성은 쭉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사한 판결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인사 담당자가 있었고요. 어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께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이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 인사 담당자하고 자신의 이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는 또 만날 일이 없죠. 뭐 더 논의할 것도 없죠. 왜? 이미 전환됐으니까. 무기계약 그야말로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며칠 지나서 한 18일 정도 지나서 같이 뭐 술을 한잔 했나 봐요. 뭐 총액 한 5만 몇천 원 정도 나왔고 뭐 1인당으로 따지면 한 2만 몇천 원 정도 그 돈을 그 무기계약 전환된 사람께서 술값을 결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재판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판결 나옵니다. 무기계약 전환됐고 18일 지났지만 아직 그래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마저 그 업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직무 관련성마저 끝났다라고 보긴 어려워. 그러니 상당 기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업무가 종료되었다. 민원 업무 최종 결과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둘 간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가 뭘까? 그것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도 보고요. 수수 경위와 시기도 보고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도 보고요. 청탁의 여부도 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잘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보고요. 아이고야, 좀 많이 본다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공직자들께서 식사를 접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식사 막 체하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바로바로 분석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사실은 이건 이제 판사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님께서 개별 사안별로 그 사건별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검토해서 이것이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자 혹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웬만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들 이렇게 헷갈린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럼 계속 헷갈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잣대를 쓰지 않는데요. 과거에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그리고 그 이듬해 정도까지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잣대를 꽤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논란 끝에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언급들은 좀 피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란 잣대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잣대가 꽤 유효합니다. 웬만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유권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꽤 유용한 잣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직무 관련성 혹은 뭐 밀접한 직무 관련성 혹은 직접적 이해관계 이런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는요 원활한 직무 수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355 그 가액 금액 있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355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원활한 직무 수행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 직무 관련자는 원활한 직무 수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도로 유권 해석을 하면 그러면 355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다른 말로 직접적 직무 관련자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카네이션을 줄 수 없어요 라는 유권 해석 예외 2호에 의거해서 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과 선생님 간에는 성적, 수행평가 등등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 연장에서 마찬가지로 학부모도 선생님에게 식사 접대 혹은 선물 금액이 10,000원짜리라도 안 된다. 왜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 학부모의 자녀, 그 자녀와 선생님 간의 수행평가, 성적 등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 연장으로 학부모도 선생님한테 뭐 커피 한 잔이든 뭐 식사 대접이든 하면 안 된다. 직접적 직무 관련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 꼭 좀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밀접한 직무 관련성 혹은 직접적 이해관계 이렇게 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접적 직무 관련 관계일 때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범주로 가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조항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정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뭐 공직자들께서는 뭐 핵심적으로 보시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슬쩍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00만 원 초과 시 아무것도 안 된다, 형사처벌이다. 그래서 100만 원 초과하는 물품 1회에는 100만 원이고 그리고 1년에서는 2개에서 300만 원이죠. 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어떤 것든 안 된다. 대가성 여부도 불문하고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 방금은 이제 직접적 직무 관련성 있는 관계였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일 때는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친구 중에 공무원 있을 수 있죠. 제 친구 중에도 형사가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친구 2명 있네요. 3명 있네요.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형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 형사인 친구한테 밥을 살 때 얼마까지 살 수 있겠어요? 3만 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더 비싸게 막 10만 원. 밥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로 따지면 양주. 그래서 막 한 2, 30만 원 양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찰 우리 형사 친구들은 10만 원, 20만 원짜리 술을 저한테 얻어먹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저하고 제 친구인 그 형사 공무원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있을 때 그분들에게 100만 원까지는 뭐 접대가 가능하다. 식사든 선물이든 혹은 경조사비든 또 다른 뭐들은 어떤 거든 100만 원까지는 금품이 제공 가능하다라는 게 금품 조항의 크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금품 조항의 세 번째 부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한테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밥이든 혹은 20,000원짜리 선물이든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품 조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한다라면 방금 얘기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이다라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마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3가지가 이제 금품 조항의 큰 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외가 1호부터 8호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예외 1호부터 8호 중에서 2호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3, 5, 5였죠. 그죠? 원래는 직무 관련자한테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만 3, 5, 5까지는 봐줄게요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을 딱 따져보면요. 우리가 지인이 있고 그 지인한테 뭐 식사 접대를 받는다 혹은 선물을 받는다 할 때 따져볼 게 바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때 예스일 때는 저 위로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뭐 그야말로 임의로 만들어낸 잣대이기 때문에 원칙적,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원활한 직무 수행 4개월의 부주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원칙적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활한 직무 수행 4개월의 부주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다른 말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예, 아니요를 따져볼 수 있는데 yes인 경우에
말하자면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접대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내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 식사를 각자 더치페이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 내에 있어요. 다른 말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오니까 3만 원 식사 접대가 가능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가자.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이제 좀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접대받고 이런 정도의 문화를 좀 없애고 각자 내고 각자 이렇게 안 주고 안 받고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가는 게 좀 좋겠다. 그게 최종 지향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아니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오일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1년 2개로는 300만 원 이하이고요. 1회일 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가급적이면 서로 뭐 주고받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가자. 이런 식의 우리의 그동안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355 숫자 굉장히 열심히 암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농산물 우리 또 농사 짓는 분들께서 힘들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사실은요 의미 없는 숫자예요. 왜요? 의미 있는 숫자인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이 숫자가 3, 5, 10이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355 가로치고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보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늘어난 겁니다. 가로치고 10. 선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해졌으니까요. 농산물인 경우에는. 자, 어쨌든 이 변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당시에 국무총리께서요. 이거 너무 팍팍해. 최소한 농산물에 한해서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께서 좀 이렇게 숫자를 늘립시다라고 막 요구를 했고요.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부결됐어요. 말하자면 원래대로 그냥 하자. 3, 5, 10 시행한 대로 하자. 이런 정도의 의견이었고 또 뭐 재차 한 번 더 회의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통과가 됐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찬성 반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데 입법 발의자이신 우리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요. 그 논란 많던 그 시절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그 숫자 좀 크게 올려도 됩니다. 그 3만원 식사 좀 팍팍하다 싶으면 조금 올려서 뭐 4만원, 5만원 올려도 되고요. 선물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10만원, 20만원 좀 크게 올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왜요? 아니, 입법 발의자이신데 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정을 이렇게 딱 만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뭐 허용하자. 좀 늘려도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인터뷰하면서 앵커가 물었겠죠. 그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뭔 소리예요? 우리는 식사 3만 원 딱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그 뭐 그럴 일이 없대. 그러니까 3만 원 식사할 일도 별로 없고 선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런 선물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 이런 건 매우 예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외 1호부터 8호 아닙니까? 이름부터 그죠? 그 중에 예외 2호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 거지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숫자를 좀 크게 늘려도 막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김윤환 전 대법관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 뭔가 금품을 줄 수도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파악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제 학교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A라는 학교에 뭐 졸업 앨범을 만드는 업자라고 용역받은 업자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많은 교직원 중에는
졸업 앨범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있겠죠. 뭐 대체로 하면 뭐 행정실장님 혹은 뭐 교감 선생님 뭐 이런 식의 졸업 앨범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 교직원들에게 식사든 선물이든 어떤 것도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가급적이면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술도 좀 사드리고 과거에는 막 리베이트, 막 뇌물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뭔가 접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원하는 직무 수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가 접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직원 중에는 이렇게 저하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하등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일과는 정말 눈곱만큼도 관련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역시나 학교, 교육청에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하등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 제가 왜 줘요? 그분 하등 상관없는데 제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밥을 살 수가 없고요. 그 상관없는 분들, 그분들, 뭐 다른 말로 간접적 직무 관련 분들에게는 밥을 살 이유가 없어요. 밥을 사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전 누구에게도 밥을 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밥을 얻어먹을 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업무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특수한 예외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업무상은 하등 상관없지만 아까 우리가 제 친구 중에 형사가 있다 했듯이 뭐 제 친구 중에 그 학교에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저하고 친한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냥 제가 밥을 살 수 있겠죠. 친한 사이니까. 이럴 때 밥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3만 원 이하의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또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그 친구한테 막 양주 살 수가 없습니다. 소주, 맥주 이렇게 조촐하게 술을 사야 됩니다. 왜요?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55가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355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서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355는 이렇게 한정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지 모든 경우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원리를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나갈까? 학교의 사례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학교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빈손은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음료수, 통상은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한 박스라든지 요즘은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선생님한테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원리를 방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음료수가 3만 원 이하일 텐데 즉 음식물 3만 원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 암기하면 안 되고 목적까지 일치시켜야 된다.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범주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학부모와 선생님 관계는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료수라 하더라도 즉 3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례를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 사례가 왜 나왔나 그 원리를 좀 알면 그러면 사실은 암기하지 않은 다른 사례들도 응용해서 대입해서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왜 아무것도 주고받을 수 없는가? 아니죠. 교사는 학부모에게 음료수를 접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청탁금지법은요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자 등 공무원 당연히 해당되겠죠. 또 학교 법인의 교직원들 다 해당되겠죠. 또
언론사의 임직원도 공직자 등이라고 이 법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들 굉장히 많죠. 각종 공사, 공단 많습니다. 다 공직자 등이라고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민간인이지만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를 따지면 공무수행사인이 누구냐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것, 그것만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것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 말하자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간인 혹은 우리 일반 국민 학부모에게 뭔가를 주는 것, 이것은 이 법의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죠? 물론 다른 법에 저촉된다라면 그 법에 의거해서 처벌받는 거지만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으로만 따져서 얘기한다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이 법 자체의 내용이 아니다.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반대, 공직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음료를 대접하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의 자녀가 학년을 마치고 좀 더 높은 학년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전에 학년에 있을 때, 지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혹은 중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뭔가 많은 것이 변화한다는 걸 봤는데 담임이 이제 아니니까 직무 관련성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학교에 아직 재학 중일 때는 간접적 직무 관련 관계는 맞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적 수행평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은 사라졌지만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만 원 이내의 선물, 농산물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선물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담임은 아니지만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형식으로 그 학생의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등으로 여전히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살아있다라고 할 경우에, 다른 말로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생님한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같은 학교 내에서 학년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사례는 학교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혹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바뀔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나 직무 관련성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왜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접적 직무 관련성만 사라진 게 아니라 간접적 직무 관련성도 사라져 버렸죠. 학교 자체를 아예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355 규정이 아니라 더 상위에 있는 1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사실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줄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실제로 그냥 자유롭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기준이 1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이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 볼게요. 자녀가 선생님 결혼할 때, 그럴 때 학생들이 가서 축가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불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 관계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축가 불러줄 수 있어, 없어요? 포인트가 축가가 과연 금품이냐가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축가 금품입니까? 아마 가수가 불러주는 건 아무래도 그 노래의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금품일 수도 있겠다, 이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학생, 제자가 불러주는 거, 이건 좀 애매하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육군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설령 이 축가가 금품이다라고 육군 해석을 할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우리가 예외 2호도 봤지만 예외 8호도 봤지 않습니까? 예외 8호가 뭐였어요?
사회상규, 기타 사회상규 혹은 법령에 따라서 가능한 것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서 가능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중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 결혼식 할 때 축가 말고 이번에는 부조금. 아까 우리가 3, 5, 5 이 규정에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현금으로는 5만 원. 가로치고 또 1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화환 같은 거 같이 하면 총액 1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현금으로 5만 원 부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이제 다 알죠, 그죠?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접적 직무 관련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는 학생의 수행평가 성적 등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관계다. 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뭐 학교 내에 우리 공직자를 만나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혹은 여러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만날 일이 많죠. 그럴 때 그와 나의 관계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단순히 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가? 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인가? 그에 따라서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선물의 금액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를 먼저 딱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례별로 하나하나씩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행위가 있는가 쭉 보는데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의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녀 친구들인 다른 학생들에게 뭐 간식을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자, 이 세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머릿속에서 이게 뭐 3, 5, 5에 해당하는가? 그 가액의 범위인가? 막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까, 혹시? 혹은 이들 서로 간의 관계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가? 이런 거 혹시 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곤란합니다. 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죠. 말하자면 이들은 그냥 다 되는 겁니다. 뭐든. 이를테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 거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받는 주체가 공직자가 아니죠, 다. 이런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과 무관하게 그냥 가능한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좀 따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 다음 좀 따져야 되겠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따져가면서 사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가 운동회를 하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받는 주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과 무관하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설령 학부모 중에 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 8호 사회상규에 의거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나 홍보물을 받아도 가능되는가? 입시 설명회에 우리 학부모가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학부모한테
입시 설명회 장에 그 대학교 측에서 뭐 기념품 혹은 뭐 간단한 다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했죠.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만 처벌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가능하다가 전제 조건이고요. 또 만약에 설령 학부모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외 8호 사회상규에 의거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먼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관련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우리 학부모들이 뭐 학교 축제에서 떡볶이를 팔았다,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기금을 통했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를 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외 8호는요, 기타 사회상규라는 조항도 나오지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돈을 내는 것은 가능한 거죠. 항상 어떠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이 학교 발전 기금 관련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운동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야구부, 뭐 축구부,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전국 대회도 우승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제 후배 중에는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야구 선수 있어요. 신수라고 아십니까? 신수? 신수 모릅니까? 추신수.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굉장히 야구 잘하는 학교였어요, 우리 학교가. 어쨌든 이런 식의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운동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운동부에 각종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는요, 따로 이렇게 막 돈 봉투를 주는 경우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뇌물인 거죠, 사실상. 자, 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줄 때는 가능하다. 학교 체육진흥법 혹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후원금의 나름의 운용의 이 방식들이 쭉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그 방식대로 후원금을 주는 건 가능한데, 임의대로 그냥 돈 봉투 주듯이 몰래 주는 거, 이런 건 이제 당연히 불법이죠. 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식의 항상 관계 법령에 의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청탁금지법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품조항의 예외 2호와 예외 8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외가 나머지도 6가지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더 허용 가능한 범위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많은 행위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걸 좀 모르면 모를수록 사실은 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청탁금지법이라는 건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중에서도 금품조항, 그 중에서도 예외 2호와 8호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중에서도 금품조항의 예외 2호 그리고 8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많은 지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공무원들 청탁금지법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있다라는 응답들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실제로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날 시행됐는데 그 시행 이후로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과거에는 금품 향응 이런 정도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10점 만점에서 10점으로 갈수록 청렴해지는 건데,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점차 해가 갈수록 더 공정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청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가 유익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요즘 10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부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10대의 성과 사랑. 우리 10대 자녀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사TV 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